병실의 공기는 겨울 저녁처럼 차가웠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 때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을 감돌았다. 나는 침대 위에서 배를 움켜쥐고 숨을 고르며 남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곧 올 거야. 그렇게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달래며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창가에 놓인 휴대전화는 여전히 잠잠했다. 분만실로 옮겨질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화면 위엔 아무런 메시지도 부재중 통화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통은 점점 짧은 간격으로 찾아왔고 온몸이 파도에 휩쓸리듯 떨려왔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그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결혼식 날 그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있을게.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 늘 바쁜 사람이라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그의 빈자리를 세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단체 대화방에 축하 인사를 올렸지만 정작 내 남편은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병실 문 앞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마다 혹시 그일까 고개를 들곤 했다. 그러나 늘 간호사나 다른 산모의 가족이었다. 진통 사이사이 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비치는 건 내 초췌한 얼굴과 배경화면 속에 두 사람 결혼식 날 웃고 있던 우리였다. 그 웃음은 지금의 나와 너무 멀었다. 의사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곧 준비하셔야겠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배가 쥐어짜듯 아팠다. 괜찮아요. 남편분 곧 오시겠죠. 간호사의 말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아마도요. 그 대답은 내 귀에도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가벼웠다. 분만실의 천장은 새하얗고 밝았지만 내 마음은 어둡고 깊은 우물 같았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눈앞이 아찔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간호사의 차가운 손이 잠시 내 손등을 눌렀다. 이제 힘주세요.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그를 떠올렸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잠시 귀를 의심했다. 세상이 멈춘 듯 했다가 다시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생명의 첫 울음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쓸쓸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오지 않았다. 눈을 감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보고 싶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숨결 사이에 묻혔다. 의사가 아기를 내 품에 올려놓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온기 속에서 잠시 세상의 고통이 잦아드는 듯했다. 그러나 문 쪽을 바라보는 눈길은 멈추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가 지금쯤 뛰어오고 있진 않을까. 문 손잡이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병실 불빛은 하나둘 꺼졌다. 다른 엄마들의 병실에서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고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이 아이, 당신이랑 닮았어요. 그 말은 대답 없는 공기 속에 흩어졌다. 창문 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흰 세상 속에서 나만이 멈춰서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급히 손을 뻗었지만 그건 택배 광고 메시지였다. 그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바보 같았다. 사랑이 이렇게 외로운 줄, 결혼이 이렇게 차가운 줄 몰랐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다시 쥐었다. 그 손끝에서만이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그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조차 아직 그의 이름에 묶여 있었다. 새벽녘 병실 천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간호사가 퇴근 전 마지막 회진을 돌고 복도는 조용해졌다. 나는 갓난아이의 미약한 숨결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았다. 몸은 녹초였고 마음은 공허했다. 휴대폰이 머리맡에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켰다.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다. 배터리 잔량이 12%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때 알림창 하나가 떴다. 친구 민정이었다. 언니, 출산 축하해. 남편분이랑 같이 못 가서 아쉽다. 그래도 사진 보내줘요. 문장 끝에는 익숙한 향수 냄새가 떠올랐다. 민정이 자주 쓰던 달콤하고 무거운 플로럴 향.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쩐지 그 메시지에서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같이 못 가서 아쉽다는 말이 왜 이렇게 생생하게 가슴에 박힐까? 민정은 내 대학 동기였다. 결혼 전부터 늘 옆에 있던 친구.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중 가장 먼저 달려와 나를 안아준 사람이었다. 남편도 그녀를 오래전부터 알았다. 세 명이 함께 식사한 적도 많았다. 그녀는 늘 웃으며 우리 셋은 가족 같다고 말했었다.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다. 창문 밖으로 눈이 그치고 흐릿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쳤다. 나는 그 빛을 보며 민정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사진을 보내달라 했지만 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을 눌렀다. 그때 아이가 작게 울었다. 나는 서둘러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 내 품에서 꿈틀거렸다. 그 울음소리 속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돌며 물었다. 남편분은 아직 못 오셨나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출장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그가 출장 간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 같았다. 점심 무렵 병원 로비에서 꽃다발이 한 알음 배달되었다. 간호사가 문을 열며 말했다. 남편분이 보낸 건가 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확인해 보세요. 리본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정. 꽃다발에는 작게 접힌 카드가 있었다. 언니,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나길. 곧 놀러 갈게요. 그 글귀에서 은은한 향수가 풍겼다. 바로 그 향기였다. 며칠 전 남편의 코트에서도 느꼈던 나는 그제야 심장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은 좀 힘들어. 나중에 얘기하자.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거기 어디야? 출장 중이라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손끝에 미묘한 향이 남아 있었다. 민정의 향수와 같은 냄새, 우연일까, 착각일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냄새 하나로도 부서지는 법이었다. 밤이 깊어가며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아이의 숨결이 고르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고 투명한 손톱, 부드럽게 오므린 입술, 따뜻한 이마. 그 모습이 어쩐지 남편의 어릴 적 사진과 닮아 있었다. 갑자기 그가 보고 싶어졌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안아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가 있는 곳은 내 상상 속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내 어머니는 늘 말하곤 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3번 태어난다. 한 번은 딸로, 한 번은 아내로, 마지막은 엄마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누군가의 부재 속에서 홀로 견디는 일이었다. 새벽 2시 나는 다시 메시지를 열었다. 민정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가장 정직한 대답일 때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 이틀째 되는 아침, 복도 끝에 불빛이 아직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아기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에는 하얀 김이 서려 있었고 그 너머로 간간히 흩날리는 눈발이 보였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체온을 재고 나가자 병실은 다시 정적 속으로 잠겼다. 그 고요함은 이상할 만큼 무겁고 낯설었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302호 맞죠? 낯익은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병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비쳤다. 길고 가느다란 실루엣,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그림자. 문이 천천히 열리며 간호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남편분은 아니고요. 대신 물건 맡기러 오셨대요.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 그림자를 알아봤다. 민정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눈송이가 어깨에 앉아 천천히 녹았다. 언니, 놀랐죠? 출산했다는 소식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나는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손에 들린 종이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오빠가 맡기고 간 거예요. 급히 가야 한다고. 출장 중이라더니 연락됐어요? 어제 잠깐 봤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렸다. 그가 출장이라더니 어째서 민정이 그를 봤다는 걸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작은 카드와 과일 바구니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손끝에 스치는 잉크 냄새가 묘하게 진했다. 민정은 잠시 아기를 내려다봤다. 닮았어요. 오빠랑.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오빠. 그녀는 결혼 전부터 남편을 그렇게 불렀다. 친근한 별명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하지만 지금 그 호칭이 낯설게 들렸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아빠죠.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러네요. 이제 진짜 아빠네요. 짧은 대화가 끝나고 그녀가 돌아서려던 순간 코트 자락 사이로 흰 셔츠 소매가 살짝 보였다. 낯익은 단추였다. 남편이 자주 입던 셔츠. 가슴께의 자수 무늬까지 똑같았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그녀가 병실 문을 나서는 동안 향수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어젯밤 내 기억 속 냄새와 같았다. 나는 아기를 덮고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 내 가슴에 닿았지만 머릿속은 점점 시끄러워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물컵을 정리하며 물었다. 손님이 가족분이에요? 그냥 친구예요. 참 다정하시네요. 이런 날씨에 병원까지 오다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다정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기가 잠들고 병실이 조용해질 때마다 나는 민정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 말투, 셔츠 단추, 그리고 남편이 출장 중이라던 그 거짓말. 혹시 그날 그와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참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의심은 언제나 진실의 그림자라는 걸. 새벽 3시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커튼 사이를 들추었다. 그 순간 간호사실 불빛 아래 낯익은 형체가 스쳤다. 긴 코트를 입은 여자. 그리고 그녀 곁을 지나가던 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너무 익숙했다. 창문을 닫으며 나는 속삭였다. 설마. 그러나 내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날 새벽 내 머리맡에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민정에게서 도착한 메시지 하나. 언니, 오늘 오빠랑 얘기 잘했어요. 꼭 힘내요.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다시 한번 읽었다. 심장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그날부터였다. 내 마음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진 건 퇴원날. 병원 복도에는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풍선, 꽃다발, 카메라 플래시. 그러나 내 병실 문 앞은 고요했다.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서류를 마무리하고 유모차를 밀며 나서는 길.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새 생명을 품은 사람의 얼굴이라기엔 그 눈빛에 온기보다 그림자가 더 짙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조용한 숨소리와 엔진 진동만이 차 안을 채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메시지 함에는 민정의 이름이 다시 떠 있었다. 퇴원 축하해요, 언니. 집 정리 다 됐죠? 주말에 놀러 갈게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주말이 되자 정말로 찾아왔다. 손에 분홍색 케이크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현관에 섰다. 조리원 음식은 맛없죠? 내가 직접 구워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낯익은 향수가 코끝을 스쳤다. 거실로 들어오자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안을 훑었다. 남편의 재킷이 걸린 소파 옆에 시선이 멈췄다. 오빠 요즘 일 많죠? 응. 늦게 들어와. 출장도 잦고 피곤하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이상하게 내 심장을 쿡 찔렀다. 그녀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진짜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나는 애써 웃었다. 그런가 봐. 그녀의 손끝이 아기의 뺨을 스칠 때 나는 이유 모를 불편함에 몸을 굳혔다. 그 순간 그녀의 손목 아래로 하얀 소매가 살짝 드러났다. 단추의 모양이 그날 병실에서 봤던 그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 셔츠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다. 그거 예쁘다. 어디서 샀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이거요? 그냥 예전에 빌린 거예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어딘가 모르게 흐릿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술에 젖은 옷에서 희미한 향수가 풍겼다. 나는 아이를 재우며 조용히 물었다. 오늘 누구 만났어? 회사 사람들. 민정도 있었어? 그는 짧게 웃었다. 민정? 갑자기 왜? 그 웃음이 내게는 대답보다 더 명확한 증거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로 민정은 자주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 명목은 언니랑 아가 보러 온다였지만 이상하게 남편이 있을 때마다 찾아왔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척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같이 커피를 마시고 아이 이름에 대해 웃으며 얘기했다. 나는 그 둘의 대화를 듣는 게 고통스러웠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나만 모르는 이야기가 흘러넘쳤다. 어느 날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 낯선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내 것이 아니었다. 길고 염색된 갈색, 민정의 머리색이었다. 세탁기에 셔츠를 밀어 넣으며 손이 떨렸다. 물이 차오르며 섬유유연제 향이 번졌다. 그 향이 민정의 향수와 섞여 이상하게 어지러웠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나는 그의 휴대폰을 켰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고 믿던 사람의 습관이 이제는 내 유일한 단서가 되었다. 메시지 목록을 내리다 멈췄다. 민정. 그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다. 그리고 미리 보기에는 짧은 문장이 보였다. 오늘도 그날 생각나. 눈 오는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날 내 출산 날이었다. 나는 손끝이 저릿해져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가 어쩐지 내 심장 소리 같았다. 아기가 잠에서 뒤척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급히 품에 안았다. 눈물이 아이의 이마에 떨어졌다. 괜찮아, 괜찮아.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이미 부서지고 있었다. 잠시 후 남편이 깨어나 내게 물었다. 왜 울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요즘 예민하네. 조금만 참아. 그 손길이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설고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아이의 옆에서 한참을 깨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 속삭임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진실을 봐야 할 때야. 아이의 첫 생일을 준비하던 날이었다. 거실 한쪽엔 풍선과 색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내가 새벽까지 만들었던 돌상 장식이 놓여 있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번졌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내 마음은 끝내 고요하지 않았다. 남편은 행사 준비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출근 핑계를 대며 오전부터 외출했고 오후가 되어서야 들어왔다. 차 막혀서 늦었어. 그는 말했지만 셔츠 깃에 남은 향수 냄새가 내 대답을 대신했다. 민정의 향이었다. 친구들과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웃음이 오갔지만 나는 그 속에서 유리병 너머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이의 옆에 앉은 남편의 시선이 자꾸만 어디론가 향했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현관 근처에 민정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밝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선물 상자, 입가에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 그러나 나는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남편에게 닿을 때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도 모르는 진동이었다. 하지만 나만은 느꼈다. 시어머니가 다정히 말했다. 민정아, 오랜만이네. 너도 이런 자리엔 꼭 있어야지. 다 내 덕분 아니야? 우리 며느리 출산할 때 병원도 같이 있었잖아.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멈췄다. 병원에 같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럼 내 남편 출장 간다길래 대신 가줬다더라. 참 의리도 좋지.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천천히 맴돌았다. 그날 새벽 병실 복도에서 본 그림자, 그 향수 냄새, 민정의 말.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젓가락을 꼭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사진 촬영이 시작됐다. 모두가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섰다. 민정이 아이 옆에 다가왔다. 남편이 무심히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내 생일이 아니라 이 집안의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구나.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집안은 풍선에 공기 빠지는 소리만 남았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늘 고생 많았어. 그의 말은 공허했다. 민정도 와서 좋았겠네. 내 말에 그는 미묘하게 눈을 피했다. 그냥 초대했잖아. 왜? 그냥 물어봤어. 그 짧은 대화가 벽처럼 우리 사이를 갈랐다. 그날 밤 민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오늘 사진 너무 예뻤어요. 가족 같았어요.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첩을 열었다. 생일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남편, 민정, 그리고 아이. 남편의 눈빛이 아이가 아니라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아침 인사도 저녁의 안부도 점점 사라졌다. 대신 집안엔 묘한 냉기가 깃들었다. 남편은 자주 늦었고 새벽에도 전화벨이 울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숨을 쉬기 위해선 그 공기가 필요했다. 어느 날 아이가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작고 따뜻한 손끝이 내 눈물을 닦아주는 듯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최후의 위로였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가족의 상처는 밥상 위에서 시작된다. 사소한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그리고 피한 눈빛 하나가 서서히 균열을 만든다. 나는 매일 그 균열 위에서 밥을 짓고 아이를 재웠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렸다. 젖은 흙냄새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골목의 나무 잎에는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서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며 나를 위로하려는 습관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손이 멈췄다.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자동 백업된 폴더 하나를 우연히 열었다. 공유 앨범 민정. 처음 보는 폴더였다. 열어보자마자 화면 속으로 익숙한 얼굴들이 쏟아졌다. 내 남편, 그리고 민정. 병원 복도의 형광등 아래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내가 진통으로 울던 그날 병원 앞 정원 벤치에서 찍힌 사진 한 장. 그가 그녀의 어깨 위에 코트를 덮어주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사진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가만히 화면을 바라봤다. 숨이 막히고 귀 속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2023.0217, 23:58. 바로 내가 분만실로 들어가기 10분 전이었다.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왜 그 시간에 그녀와 함께 있었을까?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화면에 번졌다. 사진 속의 웃음은 너무도 평온했다. 배신의 순간은 이렇게 평범한 표정으로 찍히는 법이구나.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거 뭐야? 그는 화면을 힐끗 보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민정이랑 우연히 마주친 거야. 그날 병원 근처에 일이 있어서. 그날은 내 출산 날이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자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그는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다. 괜히 오해하지 마, 오해.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내가 피 흘리며 애 낳던 그날, 당신은 그 여자 옆에 있었잖아.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너무 예민하다.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드니까. 그 말은 칼보다 차가웠다. 나의 상처를 위로하는 대신 그저 덮어버리려는 손짓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피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발자국 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아이의 웃음만이 유일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아이의 웃음 뒤에서조차 민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며칠 뒤 민정에게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상자 위에는 아이 돌 선물이에요라는 손편지가 붙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분홍색 리본이 눈에 띄었다. 리본을 풀자 작은 앨범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우리의 추억이라 적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다. 남편과 민정이 함께한 병원 카페, 그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른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그가 내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 함께여서 따뜻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땅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나는 앨범을 덮으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함께여서 따뜻했어요. 그 문장은 내게서 모든 온기를 앗아갔다. 문득 내 옆에 탁자 위에 결혼 반지가 놓여 있는 게 보였다. 빛바랜 금속 표면이 무겁게 빛났다. 나는 반지를 손끝으로 굴리며 속삭였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한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진실은 바늘 끝, 거짓은 실타래. 거짓은 길게 이어지고 결국 바늘 끝 같은 진실에 찔리게 마련이다. 그날 밤 나는 그 실타래를 스스로 끊기로 결심했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는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울지 않을 거야.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 잔잔한 소리 속에서 나는 오래 묵은 마음의 매듭 하나를 천천히 풀었다. 며칠 후 봄 햇살이 집안 깊숙이 스며들던 오후였다.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주방에 앉아 있었다. 문득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정의 얼굴이 비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오늘도 정갈했다. 흰 블라우스, 베이지색 치마, 그리고 익숙한 향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언니, 오빠 출장 갔다고 들었어요. 혼자 힘들까봐 들렀어요. 그녀의 말투엔 미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지도 반기지도 않았다. 고마워.
하지만 다음부턴 안 와도 돼.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그냥 마음이에요. 열어보세요. 나는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리본을 풀었다. 안쪽에는 붉은 천으로 감싼 작은 보석함이 있었다. 그것을 열자 그 안에서 반짝이는 금빛이 내 시야를 덮었다. 내 결혼 반지였다. 순간 숨이 막혔다. 손끝이 떨렸다. 이걸 어디서 났어? 민정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언니, 그날 병원에 반지를 두고 갔잖아요. 오빠가 찾았어요. 내가 대신 보관했어요. 그걸 지금 왜 가져와? 이제 돌았잖아요. 다 괜찮아졌을까 해서요. 그녀의 눈빛은 겉으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도발이 숨어 있었다. 나는 반지를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민정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차분한 미소로 되돌아왔다. 언니, 그땐 그 사람이 너무 외로워했어요. 언니가 아픈 동안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내가 진통으로 몸을 찢기던 시간, 그는 외로워서 다른 품을 찾았다는 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정아, 나한테 왜 그랬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처음엔 그냥 위로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도 모르게 빠져버렸어요. 눈앞이 흐려졌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공허였다. 그럼 이제 어쩔 건데? 언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사람도, 이해?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내 아이는 뭐가 되는데? 내가 흘린 피는,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상자를 다시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네가 가져. 어차피 그 사람 손 거쳤잖아. 언니, 돌려받을 이유 없어. 이미 더럽혀졌으니까.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긴 정적이 흘렀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 그리고 아이의 짧은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폭풍 같았다. 민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다. 문이 닫히며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았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반지를 쥔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너무 세게 쥐어버렸던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상자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상자를 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덮었다. 그녀가 다 말했겠지. 그래, 다 들었어. 그럼 이젠 끝내자. 끝내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리고 그녀도 그 말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들렸다.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던 걸 이제야 입 밖으로 내뱉은 것뿐이니까. 밤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다. 아이가 잠든 방에서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작은 금소금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시간의 장송곡 같았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끓는 물도 식는다. 뜨겁던 사랑도 언젠가는 식는다. 다만 그 식는 온도를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식은 현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겨울이 끝나가던 그해 3월,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다. 긴 시간을 울고 또 울다가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창밖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버스 정류장 앞에 피어오르는 김밥집의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날 아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을 피하며 마지막 인사조차 없이 집을 떠났다. 아이의 이불을 챙기고 문을 닫는 순간 낡은 헤인즈스가 낸 소리가 묘하게 오래 귀에 남았다.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아이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내 손목에 닿을 때마다 그나마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는 이 아이와 나 둘이면 된다. 며칠 뒤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낡은 커튼, 창가엔 햇살이 들지 않았다. 그래도 이상하게 숨이 트였다. 새벽이면 아이의 젖병을 씻고 낮에는 잠깐 낮잠을 잤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삶이었지만 적어도 평화로웠다. 어느 날 저녁 문틈으로 한 통의 편지가 들어왔다. 발신인은 민정이었다. 봉투는 흰색이었고 향수 냄새 대신 이상하게 눅눅한 종이 냄새가 났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언니,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이제 나를 떠났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언니를 보던 그 눈빛이더라고요. 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엔 끝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창가에 올려두었다.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조용해졌다. 아이의 숨결,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의 엔진음. 그 작은 소리들 속에 나는 내 삶의 리듬을 다시 찾았다. 며칠 후 나는 아이를 안고 강가로 나갔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계절이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이 부드럽게 내 어깨를 덮었다. 물 위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눈가의 주름, 입가의 흔적, 그리고 그 속에 잠든 평온. 아이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나는 웃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때 문득 떠올랐다. 병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던 그날의 나, 울며 그를 기다리던 그 밤. 그 외로움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알아간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끝내 용서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도 나도 모두가 잘못된 길 위에서 서로를 잃었을 뿐이었다. 용서란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지며 반짝였다. 나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 온기가 내게 속삭이는 듯했다. 엄마, 이제 울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울지 않을게.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 조용한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삶은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쥔 채 봄빛 속으로 발을 옮겼다. 이제 그 어떤 그림자도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모든 상처는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그 청천은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혹시 이런 상처가 있다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그 용서가 언젠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